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나라 팀 너무나 잘 싸워줬죠? 그런데 결승전 못 올라간 것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십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할 때 처음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면은 우리나라 팀의 월드컵 1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강까지 올라갔고 중결승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사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이 첫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은 글쎄요, 조금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욕심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네.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 상황이. 네. 이럴 때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파동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 원리를 보면 그 저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네.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파동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외바닥에서 잡는 게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혹시 감으로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게 바닥이 아닐까 계속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외바닥은 사실 초보라든가 보통 사람들은 잡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실제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이분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춰놓고 싶으시다면 네. 지금이 아니라 바닥이 하나 더 높아졌을 때 그 네. 시점을 잡는 게 좋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요즘 하도 시장이 이제 지금 2월 마지막 주인데요. 네. 시장이 이상하게 좀 불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주 정도 이상 전에 네. 띄워놓은 글이 있어요. 예. 그게 이상하게 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저도 기억해요. 예. 예. 고승득 변호사께서 저희 방송 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네. 월봉상 봤을 때 720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도 그때 그런 말씀 안 할 때죠. 그럼요. 그때는 예. 뭐 800, 780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예. 감으로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많죠.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골프할 때 잘 맞으려면 힘을 빼라는 말을 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안 하시니까 좀 죄송스러운 그 비유긴 한데 예. 그래서 골프에서도 힘 빼는데 3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주식에서도 그 감을 빼고 이제 차트를 보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문을 읽고 또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특히 그 전문가들이 묘하게 위로 가면은 더 간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 골탕 먹이고 네. 떨어지면은 이제 충분한 바닥이다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을 빼고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차트만을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800이 이제 그 바닥이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차트상 그게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제가 그 중장기 추세 중에서 이제 뭐 주봉, 월봉을 보는데 네. 우선 그 월봉이 그 어떤 장기적인 추세의 그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월봉을 한번 이제 종합주가에서 월봉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에서 월봉인데요. 이게 이제 99년 8년도 하반기부터 정신없이 올라갔죠. 네. 일종의 이제 일봉으로 보면 급등주죠. 네, 그렇죠. 예. 저런 급등주가 없죠. 없죠. 예. 이게 제가 이제 핑크으로 표시한 게 제가 좋아하는 11선. 12편이죠. 예. 그러니까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10개월의 그 파동을 나타내죠. 네. 이 급등하는 월봉이 종합주가에서 월봉이 99년도 중간에 참 묘하게 네. 그 12평선에서 반등을 하더라. 딱 닫고 올라갔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확률이 뭐 100%는 아닌데 예. 급등주가 12평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
한 60, 70%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쌍바닥이 나오고 네. 역시 월봉이 작년 말부터 또 급등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월봉이 급등주라면 반등은 12평선 부근에서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럼 12평선 값이 얼마냐. 네. 그 값이 현재로서는 지금 717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720 언저리가 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시점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확률상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시한 숫자가 730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월봉 12평선이 700한 30 가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숫자는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2평선 반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때 이제 예견을 한 거거든요. 네. 예.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봉 차트, 주봉은 약간 중기적인 관점을 말하는 건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주봉을 또 보자. 왜냐면은 파동 원리가 뭐냐면 월봉보다는 주봉이 먼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주봉에서 이 무렵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 시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왜냐? 역시 제가 좋아하는 12평선입니다. 네. 주봉도 어때요? 12평선을 타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와, 신기하네요. 예, 중간에는 진짜. 참 신기하게 12평선을 타고 갔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고점이죠. 고점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12평선 밑으로 내려왔던 주가가 네. 다시 올라가서 반등에 실패하고 12평선이라든가 22평선 네. 이제 요즘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2평선이 중요했지만은 최근에 한 1년 반 전부터는 12평선이 결정적입니다. 네. 12평선 밑에 내려와가지고 22평선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네. 위로 올라가는데 실패했어요. 네. 12평선이 정확히 닿고 미끄러지는 이 모습 보세요. 2주 동안.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급락이 나오고 네.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5위평선의 쌍바닥이 나온다. 네. 그러면 5위편 쌍바닥은 그 주봉에서는 강한 중기적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예. 내려가면은 나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12평선 위로 반등하는데 실패한 모습 더하기 여기서 하락 N자가 나와버린 거죠. 밀리는 하락 N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파동을 안 보신 분들은 미련을 계속 가지고 계실 수가 있었는데 네. 파동을 아시는 분은 절대 이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은 12평선이 닫고 미끄러지고요. 네. 그 최근에 전부 그렇습니다. 아우, 그 신기하네요, 진짜. 예, 이런 때도 예. 보면 12평선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이 더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모습들 보세요. 이건 언제냐면은 2000년 1월 초입니다. 네. 이때도 그 종합주가지수 주봉이 12평선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못 벗기고 밑으로 돌죠. 네. 역시 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2평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이 주봉에서 모습이 상당히 좀 예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글을 2, 3주 전에 올릴 때 뭐라고 올렸냐면은, 일봉 차트, 우리가 파동 원리로 보면, 이제 5위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파동이잖아요. 네. 5위평선 파동이.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쌍봉을 치고 하락 N자가 나왔기 때문에 5위평선이 쌍바닥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12평선이 돌는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그 5위평선에 저점이 낮아가지고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5위평선에 쌍바닥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빨라야지 한 열흘 내지 보름이 걸립니다. 네. 아무리 그 장이. 그래서 기다려라 하는 게 이제 그 권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 기억나세요? 예, 예. 예. 엘리어트 파동에 상승 5파, 하락 3파라는 거였죠. 네. 상승할 때 전혀 안 맞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감을 버리고 예.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엘리어트를 생각하셔가지고 자 하락 3파 네. 여기서 가령 1파다 1파 2파 3파 엘리어트 파동을 그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분들은 여기서 사는 게 정석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는 이 대폭락을 얻어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감으로 매매하지 말고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도 결국 파동 원리의 강론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그 맹목적으로
믿고 여기서 샀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위험한 일인지 네. 그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수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신봉해가지고 예. 이때 바닥이라고 열심히 외쳤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저 모습이 네. 저희가 항상 그 강조에는 강하게 떨어지고 약하게 반등하는 그렇죠. 모습이었어요. 근데 네. 이 약하게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바닥이 확인되고 있다. 네. 그때가 지수가 780, 800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강하게 떨어지고 약하게 반등하는 건 다시 네. 한번 강하게 하락한다.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고수가 절대 아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고수 사전에는 하방 경직이라는 단어가 없다. 근데 아직도 고수하는 분들이 예. 하방 경직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5일선 쌍바닥을 말씀드렸는데 추세 전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동 원리상. 네. 뭐냐면 쌍바닥. 네. 그다음에 이제 강약의 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쌍바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석 플레이고 네. 그 강약의 파동은 그보다 확률은 떨어지지만은 이른바 그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폭락 다음에는 그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왜 나오냐면은 제가 한두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네. 그 대형주를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매도를 쳐버리죠. 예. 그러니까 개미들은 팔지 못하는데 공매도 물량이 막판에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시장이 막판에 가게 되면 네. 그 막판 투매, 그게 영어로는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라 그래요. 예. 그 셀링 클라이맥스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물량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했던 물량을 그 환매를 해야 돼요. 네.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빌려준 사람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V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데는 작년 가을에도 그랬고요. 그 V자 급반등이 공매도 때문에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고, 네. 제 책에도 그 공매도 현상 때문에 그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폭락은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 살 타이밍이 아니에요. 위험관리상. 예. 왜냐면은 W자 쌍바닥을 5일선에서 확인하고 사야지 한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가거든요. 중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막판에 투매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바닥 정말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급락재에는 급등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 이유가 네. 어떤 건지는 제대로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예. 이제는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네. 급락이긴 하지만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충분히 네.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감만 버렸으면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21선에서 반등한다거나 또는 뭐 61선 반등한다거나 이렇게 그 어떤 기술적 반등만 생각하신 분들은 네. 이번에 좀 손실을 많이 보셨고요. 예. 그 파동 원리, 그러니까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강한 하락 다음에 그 약한 반등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박자가 강약 돼가지고는 안 되죠.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V자형 반등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박자가 강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약한 반등이 아니고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약한 눌림목에서 사는 게 정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빨리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쌍바닥 전에 약한 조정에서 그 약간 단타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건 네.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파동 원리 그리고 감을 버려야 된다.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일단 버리시고 조금은 냉정하게 이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교재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겠죠? 네. 예. 예,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릴 그 항목은 적산병, 흑산병에 관한 겁니다. 네. 이 적산병, 흑산병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관한 미신을 너무 신봉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그 책들을 보니까 적산병은 바닥에서 나타나면 상승 전환의 신호고 네. 흑산병은 고점에서 나타나면 하락 전환의 신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확률이 네. 정말 그 원숭이하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것 믿고 주식하다가는 그 쪽박 찰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동 원리를 무시하고 뭐 적산병, 흑산병,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양봉 숫자, 음봉 숫자만 세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그 원리를 알고 보시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최근에 가령 그 시장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그 한번 전부 띄워놓고 이제 그 보시면 좋은데요. 네. 우리나라 장은 비교적 그 성급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승이 이제 대세라고 하더라도 양봉이 3개 또는 4개 나오면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눌릴 때 보면은 그 또 음봉이 몇 개 나오고 또 이제 또 추세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파동을 잘 타야 되는데요. 상승세가 지속이 될 때 그 한번 개별 종목이라든가 그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상승 중에 그 지금 대세 상승세입니다. 근데 음봉이 3개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매수 타이밍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좀 차트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강조하냐면은 그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파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차트를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보셔야지 이게 미니언지 마니언지가 보인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그 10월부터 지금 급등한 장세죠. 예. 이때 이제 음봉 3개가 언제 나왔느냐? 이때 나왔죠. 이때 음봉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세냐, 완전히 전환되느냐. 이때 파신 분들은 땅을 치죠.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이때도 어때요? 3개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네요. 예. 예. 이건 분명히 역산병인데 또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도 보세요. 네. 음봉 3개, 음봉 3개 또 올라가죠. 예. 음봉 3개 올라가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음봉 3개가 하락되는 게 아니고요. 네. 반대로 그 이때 하락할 때 보세요. 음봉 3개 또는 이제 뭐 맥시멈 5개. 예. 이때는 이제 사실 속임수가 많았죠. 양봉이 1, 2, 3인데 예. 아침에 그 적산병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쪽박을 차죠. 네. 그건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바닥인데 바닥이 1단계, 2단계, 3단계. 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봉파동상으로 1파, 2파 하니까 3봉이니까 완전히 이제 바닥 탈출했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 이때는 아침에는 적산병이지만 이건 눌림목이거든요. 네. 이때 사서 별로 재미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하락이건 상승이건 간에 네. 흑산병, 적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관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순 논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종합주가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흑산병, 적산병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냉탕온탕을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반대로 매매를 예, 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왜 그 일본에서 이제 사케다가 적산병, 흑산병을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예. 사람이 됐죠. 그렇죠. 정말 그 신봉자들이 참 많은데, 네. 저도 참 사케다의 그 이론은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적산병, 흑산병은 그 파를 무시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약의 파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적산병이 나올 때 그 전에는 일단 하락세라는 게 전제가 되죠. 예. 그럼 하락세가 강한데 적산병이 약하게 한번 3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한 하락 다음에 나오는 약한 적산병은 그 중간 분명히 눌렸다고 합니다. 네. 그 확률은 과거 차트를 보면 한 7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강한 하락 다음에 파동이 약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파동 원리상 의미가 없는 반등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매도 타이밍이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파동의 모습을 무시한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상승세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 다음에 약한 하락. 네. 그건 흑산병이 3개 나왔다고 하더라도 파동 원리상 강한 상승 다음에 나오는 약한 그 조정은 네. 오히려 그 매수 타이밍의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적산병, 흑산병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동의 강약 포인트가 그 의미를 좌우를 합니다. 예.
자, 적산병, 흑산병, 무조건 봉의 개수와 색깔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하락하고 강하게 오르고 네. 또 강하게 하락하고 약하게 반등하고 강하게 하락하고 네. 요거와 함께 보셔야지 된다. 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볼 것이 교재에서 보면 상승갭, 하락갭인데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갭을 동반하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장중에는 갭 하락이나 갭 상승이 없죠, 장중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눈금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장중에는 갭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분봉 차트. 그렇지만 하루 장이 끝난 다음에 다음날 장이 시작할 때는 전날 그 나수닥 변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세력이 아침부터 그 팔아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갭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갭이 나올 때 제가 이제 그 박스권 돌파 매매법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매매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러니까 뭐 우주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네. 지구상에 알려진 매매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예. 이동평균선 매매법, 파동원리 매매법, 그다음에 추세선 매매법, 그다음에 박스권 돌파 매매법. 네. 제가 제일 안 맞는 게 이제 추세선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가장 우리가 모르면 위험한 게 박스권 돌파 매매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갭, 하락갭을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단순히 이제 상승갭, 하락갭만 생각하시면은 아침에 가령 갭 상승했다 그래서 이게 상승갭이다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갭이나 하락갭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 지수라든가 그 주가가 좁은 진폭으로 상당 기간을 횡보한 다음에 네. 그걸 갭으로 돌파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무너지면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상승 돌파 갭이라는 것은 그 매우면은 돌파 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진폭으로 움직이던 그 가격대를 그 갭으로 오늘 돌파를 하고 밀리지 않고 그 다음날 그 갭을 안 메우고 방향이 위로 선행하면 네. 그건 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승 돌파 갭은 되게 이제 2, 3일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은 강하게 돌파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박스권에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음봉은 그 무서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음봉이 생겼을 때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날 아침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3일날 아침에 그 갭을 안 메우고 방향이 위로 전환이 되면 되게 상승 갭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지지선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고 이틀 또는 이제 맥시멈 3일 안에 안 메웠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매물을 다 소화하고 지지선을 대가지고 거기서부터 딛고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죠. 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령 그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시거나 또는 그 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선물 매도 치시면 쪽박 차시는 거고요. 네. 옵션 경우는 뭐 그냥 안 되죠. 예.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상승갭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가슴이 떨리죠. 네. 왜냐하면 상승갭은 강합니다. 네. 그 박스권 매물을 돌파하려면 그 세력이 붙어가지고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예. 지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당기니까 그동안 단순히 뭐 하루에 뭐 1%, 2%가 오르내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뭐 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밀리지가 않고 위로 가니까 네. 기미분들은 그동안 참 그 억눌린 그 백성의 한이 맞아요. 팔이 다 풀리잖아요. 매도하고 싶죠, 그때. 그쵸? 예. 팔아버리면 화탈하게 되죠. 계속 위로 딛고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승 돌파갭은 사실 그 팔고 나서 이제 서운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손실은 아니에요. 예. 근데 무서운 건 뭐냐? 하락 돌파갭입니다. 네. 지수가 이제 그 고수들이 어떤 고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그 상당 기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죠. 네. 약한 반등 내지는 약한 박스권 내지는 그 횡보. 네. 횡보가 난 다음에 밑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느 날 아침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파동은 뭐냐면은 그 내려가면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파동이 나오는 거고 항상 파동은 고점 저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박스권을 하락으로 뚝 갭 하락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개미분들은 야 싸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하루아침에 가령 7, 8%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또 많은 경우에 우량주예요, 이게. 예. 뭐 신문에 좋다는 기사는 이미 다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량주라고 마인드가 딱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7, 8%가 뚝 떨어진다. 네. 사고 싶은 게 개미의 심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는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면 종목이 올라야 되죠. 네.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근데 개발하겠는데도 그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봉이에요. 예. 그럼 이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약한 그 짧은 양봉이 나오면서 중간까지도 특히 못 올라간다. 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됐을 때 그 전혀 뭐 갭 메울 기미가 없다 하게 되면 방향은 밑이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갭이 나오게 되면 그 상당 기간 그걸 저항선을 해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개미분들은 항상 싸다. 예. 우량주인데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맞아가지고 항상 그 가슴을 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네. 그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한 종합주가 지수 네. 큰 음봉이 나왔는데 네.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3일 내에 그 하락갭이 메꿔져야지만 네.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고 네. 다시 어떤 이제 방향성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네. 하락갭으로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락으로 예.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예. 비행기 떨어지고 이제 어떤 교훈이 생겼냐면은 네. 하락갭이 나오고 나서 정말 한 20일 정도 예. 그걸 돌파를 못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갭이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저항선이다. 네. 그 강한 매물이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다시 상승 전환될 때 그 한 60% 정도 확률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부분에 상승 갭이 다시 나와주는 거예요. 하락갭 부분에서 예. 다시 상승갭의 모습이 보여주는 예. 거. 예. 그러니까 갭은 갭으로 메우라 하는 게 확률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고수라든가 이제 책에는 그 말이 별로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파동 원리가 맞다면 예. 강한 하락 뒤에는 강한 걸로 쳐야지만이 이게 돌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차트라든가 그 일봉 차트 같은 걸 보시면 가령 갭이 생겨가지고 이틀 동안 못 메운 부분이 있으면 네. 횡보하다가 이제 저항 받고 뭐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네. 나중에 정말 돌파해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보면 되게 상승 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상승 돌파 갭이 나올 때 또 한 번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상승 돌파 갭이 나오니까 또 횡보하던 거 있잖아요. 예. 하락기 그 저항선으로 횡보하던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네. 상승 돌파 갭으로 치고 나가는데도 일단은 또 방향을 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뭐 기술적 조상이나 차트상의 판단보다는 네. 이 거의 감인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하락해서 있다가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반등이다. 네. 이때 매도를 해야지 내가 다음 하락에서 좀 네. 이 손실을 안 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휴맥스 잠깐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예, 휴맥스 기억나죠. 휴맥스 차트를 보면 정말 예. 재밌는데요. 예. 휴맥스의 일봉을 제가 지난번에 못 보여드리고 말씀으로만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휴맥스가 정말 실제 우량주인데 왜 차트가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죠. 예. 그 뭐 세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참 차트 우량주인데 이때 이제 사실 그 쌍봉이 또 나왔어요. 네. 쌍봉이 이때는 이제 11선 돌파 실패한 거죠. 네. 급등주라고 하더라도 아까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랑 똑같은 모습이죠. 예. 11선 위로 그 돌파 못하 내려와가지고 밀리는 하락 현자가 나오면 한 단계 또 간다. 네. 5일선 쌍봉이 여기서 분명히 나왔는데요. 네. 이때 이 시온차는 이 횡보 또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갭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이때 많은 분들은 사고 싶었겠죠. 그쵸. 그쵸. 또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는 또 예. 많이 들었었잖아요. 엄청 뭐 외국인들까지 뭐 매수에 가담 많이 네. 했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게 또 이게 하한가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참 개미들이 얼마나 사고 싶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틀 안에 못 메우고 밑으로 방향을 향하더라, 3일째. 예. 이 모습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차트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 돌파 갭이 나올 때는 개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세력이 왜 팔았을까? 네. 이건 하락 돌파 갭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팔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추가 하락이 일주일 이상 나오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돌파갭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세력이 파는 모습이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시면 예. 개미라는 건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개미가 사가지고 바닥을 탈출하거나 개미 혼자 팔아가지고 그 고점이 무너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뭐 세력 더하기 일명 그 뭐 세력 연합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에 또 추종 세력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력과 그 연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결국은 바닥에서 탈출을 시키고 고점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네. 그 이 하락 돌파갭, 상승 돌파갭은 그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휴맥스의 사례까지 보면서 하락갭, 상승갭, 페이지 41페이지까지 했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도 좀 네, 말씀해 그 다음에 주시죠. 제가 이제 일봉 패턴의 올바른 이해.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캔들 차트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참 기술적 분석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강의도 많고, 네. 또 고수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계시다. 네. 그렇지만, 그 파동을 무시하고 어떤 그 캔들 차트, 특히 뭐 일봉 하나, 둘, 셋, 뭐 5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체 추세의 파동을 무시하고 봉 몇 개만 보고 그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네. 그런 그 단순 논리적인 일봉 그 분석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 1권을 지난번에 다 끝내면서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파동은 제가 그 파동 원리 몇 개 설명드린 게 생각나시죠? 네. 고점 저점, 강약 포인트, 뭐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네.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파동 그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그 장이 나쁠 때는 그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분봉에다가 그 차트 원리를 적용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석 원리는 동일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21선 밑에서는 차라리 30분봉 같은 그 퐁을 보고 제 책에 나오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책 꽂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봉 중심으로 이제 그 예시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똑같은 차트 모양을 일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원리를 분봉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빨리 빠져나가실 수가 있고 그 단타를 폭락하는 장에서도 또 그 30분봉에 이를테면 쌍바닥이 나옵니다. 네, 그걸 그렇죠. 사가지고 좀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일단은 뭐 봉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차트 하나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파동 원리를 적용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42지 그랜빌과 장기 투자. 네. 네. 할 차례네요. 네네. 이제 제가 그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한 네. 그 매매 신호 그걸 제가 책에다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랜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매수 4개 유형을 제시를 하고 네. 또 매도 4개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분의 이론은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네. 어떤 그 단기라든가 좀 그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이 그랜벨의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를 보고 매매하다가는 거꾸로 갈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그랜빌은 뭐라 그랬냐면은 장기 이평선 밑에서 횡보하던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골든 크로스 골든 개념이죠. 크로스, 예.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다. 이걸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랜빌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이건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네. 큰 흐름 상으로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그 골든 크로스라든가 뭐 그 데드 크로스가 단기적으로는 그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약간 밑으로 좀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물대 네. 또는 그 지지선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매수 신호가 좀 우리가 더 관심 있죠. 매수 신호. 네. 근데 장기 이평선을 그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어떤 쌍바닥을 만들면서 치고 올라간다. 예. 그 확률이 더 우리가 위험관리상 그 확률을 노려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랜빌은 어떤 그 파동 원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분의 말은 어떤 그 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입니다. 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네. 그랜빌의 뭐 매매 신호를 네. 보셔야 된다. 네, 예.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랜빌의 신호를 설명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장기 그 어떤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역시 그 파동 원리 가지고 매매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파동의 크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5일선은 이제 5일 파동을 그 단위로 하는 거고, 네. 뭐 11선은 뭐 10일 파동.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관점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좀 더 그 장기 그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권하는 게 121선도 놓고 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61선까지만 이제 하시고 제가 지금 그 띄워드리는 차트도 보통 그 61선까지 많이 이제 띄워드렸죠. 네.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 121선을 놓고 보시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21선이요. 네네. 제가 이제 방금 종합주가지수에다가 121선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121선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네.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바깥에 약하게 지나가는 선이 121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대형 장기 추세는 우리가 주봉 월봉도 보지만 또 121선이라든가 241선 한번 볼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121선이 하향 전환되면 그 시장의 대세는 하락이 됐었고 그러네요. 이게 상승 전환되면 상승이 됐었거든요. 네. 그 파동의 원리는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21선에서 이게 이제 골드가 한번 났죠. 네. 골드가 날 때 이상하게 한번 눌리죠. 네. 글렌빌 같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때쯤 되나요? 예. 눌림목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 121선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22평이라든가 이게 아직은 쌍바닥이 제대로 안 보이죠. 네. 대세적인 관점에서. 예. 이번에 이제 그 모습은 뭐냐면은 최근에 지수는 이 121선 밑에서 네. 21선이 하락 N자를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예. 121선을 놓고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때 분명히 대세 상승이라고 우리가 이제 조화를 했었고 네.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의 희망은 저도 아직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121선 위로 다시 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대세 상승이 나면. 예. 그리고 주봉에서는 이 22평선, 주봉의 22평선이 다시 쌍바닥으로 위로 도는 모습. 네. 그러니까 5위평선이 깨져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찜찜한 모습이에요. 예. 이 부분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봉으로 이제 62평이 되는 거고 아까 122평이 됐지만 그 위에 좀 더 그보다 하나 작은 그 이평선이 네. 예, 쌍바닥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예. 이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주가의 모습은 네. 우리가 99년도 예. 이때 상태 보면 22평 주봉상으로 22평 위에서 5위평선이 상승 N자 바닥을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주봉상으로 이제 쌍바닥은 아니에요. 네. 이때도 이제 5위평 주봉상 5위평선이 쌍바닥이라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예.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게 위를 좀 덜어줬으면 굉장히 강한 장이 나올 텐데 네. 주봉상으로 12평선을 못 끼고 돌면서 5위평선도 깼다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좀 당분간 조심을 하시는 게 정석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빌의 장기 투자에 네.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것이 네. 이 제목을 보니까 잘못된 투자 원칙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투자 원칙을 바로 잡으면은 네. 훌륭한 투자 원칙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그 투자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투자 원칙이 아닌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투자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네. 큰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잘못된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차트를 열심히 봤으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예. 어떤 그 감이라든가 어떤 세력에 현혹돼 가지고 네. 매매를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 첫 번째가 회사 실적이라든가 본질 가치에 집착한다는 거. 네. 제가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드렸죠. 네. 그 실적과 본질 가치를 버리자. 예. 왜 그러냐면은 개미가 아는 실적.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시기. 개미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 초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게 이제 정말 작년에 2001년도에 현대자동차는 정말 실적 때문에 3배까지 올라갔었죠. 그럼요. 예, 연초부터 2001년도 초부터 3배가 올라간 참 정말 강한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다는 사실을 봄에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 그게 나타납니다. 네. 아까 제가 121선, 241선을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자동차의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차트를 보시면 이미 연초에 대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개미들은 실적이 좋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결산이 나온 거, 그러니까 대충 제가 된 6월달, 7월달에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현대자동차 사상 최대 실적 엄청 빵빵 때리죠. 네. 근데 실제로 얻은 게 없어요. 개미가 그때 사가지고 별로. 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다시 한번 교훈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돌파해가지고 좀 며칠 머무르다가 또 빠졌잖아요. 네. 그 부분의 기사를 보세요. 한 일주일 전부터.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쓰면은 사상 최대 실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상 최대 꼭지다. 예.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보다 나은 게 나와야지 주가가 치고 올라갈 힘이 있는데. 맞아요. 예. 과연 뭐가 나오겠느냐.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월드컵 때문에 경기장 다 건설했죠, 작년에, 네. 재작년에. 네, 월드컵 경기장을 최근에 2, 3년에 다 지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월드컵만 생각하면 어떤 경기가 좀 위로 많이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미 기분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본질 가치 이런 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역시 차트를 냉정하게 계속 봐야 된다 하는 게 역시 우리가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예에서는 지금 남선 알루미늄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책에다가 예시한 차트가 남성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차트 코드 번호 33220, 예. 33220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작전주예요. 네. 작전주. 금강원에도 적발이 안 된 그런 작전주인데요. 예. 제가 띄워놓은 차트는 이제 언제 모습이냐면은요. 네. 이게 2000년도 봄의 모습입니다. 4월부터 지금 4월 달까지 모습인데요. 어휴, 예. 이거 보세요. 세력이 아주 딱 붙여놨죠. 엄청나네요. 예, 이게 급등주 대표적인 걸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네. 몇 달간 밀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더 잘 보이죠. 이건 완전히 개미들을 쥐어 짜가지고 네. 답하고 이제 이런 종목은 그냥 팔고 나서 쳐다보지도 말자 해서 이제 다 털게 한 다음에 네. 상한가를 한 달 거의 가까이 다쳤죠. 대단하네요. 진짜. 점 상한가 치기도 하고 예. 세력이 물량을 다 들고 있으니까 개미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팔아먹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그 실적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경상 이익이 네. 3,800% 올랐다. 그 예. 발표를 여기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가관인 건 뭐냐면 회사가 중간에 이제 공시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 없음. 네. 이게 이제 3월 22일 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회사가. 예. 근데 이제 막상 그 사상 최대 실적 비슷한 거겠죠. 3,800%의 그 실적 호전이 이때 나타났다는 거. 아유. 예.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이때 다 몰려가가지고 참 이 밑에 물량은 뭡니까? 개미들의 그 한스러운 그 아유. 그 정말 물린 물량이잖아요. 너무하네요. 너무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주의 자연이 되고 있는데도 금감원에서는 뭐 적발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가 뭐 이 종목을 특별히 찝어서 뭐 나쁘다고 예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책의 네.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런 것들이 그 차트를 보면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보고 그 실적 발표 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꼭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 그 고점에서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네. 개미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실적이라든가 본질 가치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차라리 그냥 신문에서 이를테면 남성 알미늄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딱 그 회사 기사만 나오면 네. 차라리 조심을 하죠. 네, 그렇죠. 예, 이건 뭔가 세력의 장난일 수 있다. 조심을 하는데 요즘 세력이 그렇게 멍청한 세력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꼭 2등이나 3등으로 끼워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작전하는 그 종목이 있는데 1등으로 발표하면 그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 실적 호전의 종목을 한 10종목 그 발표를 하면서 네. 그 중에 그 개미들이 사고 싶어 했던 종목들을 그 집어넣기 때문에 네. 그 신문을 열심히 읽는 그 개미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 남성 알루미늄이라고 딱 찍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보면은 좋은 기사 속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네. 3,800% 경상이익 호전. 그러면 이제 개미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사를 읽어가지고 종목을 발굴했다 생각하지만 그건 세력이 노리는 바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그 뉴스를 보고 사가지고 그 돈 되는 정보가 없다 하는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되는 정보 가능성은 한 10% 정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쭉 쓴 사례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그 어떤 다른 책에도 없이 제가 이제 그냥 뭐 아주 뭐 시간 많이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종목에서 차트 보고 딱 검색해 보면 네. 그 문제 있는 것들이 많고 예. 특히 이제 제가 신성 ENG 케이스를 제가 책에다 들었습니다. 네. 그건 정말 가관이에요. 신성이죠. 예. 신성 ENG는 제가 뭐 우량주라고 책에 썼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량주였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가가 몇 달 동안 횡보를 했을 때 많은 개미분들이 아까 남성 알미늄 경우는 주가가 몇 달 횡보한 다음에 위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2001년도 중간에 횡보를 역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이게 위로 가냐 밑나를 그 굉장히 그 궁금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포인트는 뭐냐? 상승 돌파 갭 내지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찝쩍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막판에 뭐라 그랬냐면은 네. 그 모 증권사가 신성 ENG에 대해서 좋은 그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증권사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뭐 제가 무슨 악감정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S증권이라고만 제가 그 발표를 했죠. 예. S증권사가 그러니까 실적보다 그 주가가 너무 낮다. 네. 그러면은 많은 개미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이라면 네. 박스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무슨 잔디형이니 뭐 예. 바닥 횡보형이니 그렇죠. 매집형이니 사고 싶죠. 게다가 S증권사가 실적보다 주가가 낮다. 의견을 발표하면 사고 싶죠. 그럼요.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훨씬 많이 들죠. 예. 근데 횡보 때를 그 밑으로 빠지면서 장대거리량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횡보 때를 밑으로 빠지면서 강하게 빠지면서 장대 연봉 더하기 장대 거리량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력의 처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력이 처분할 때는 박스권에서 빠지면서 돌파갭 아니면은 장대음봉으로 강한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한참 그 물량이 며칠 빠진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LG증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굉장히 나쁜 이야기를 막 쏟아낸 겁니다. 우선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 의견은 매도 의견은 별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회사한테서 원수를 사기 때문에 예. 그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매도가 아니라 중립 내지는 보유죠. 보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S증권사가 발표한 의견과 그 LG증권이 발표한 의견은 정말 불과 며칠 차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결국은 저는 어떻게 되네요. 생각하냐면은 예. 그 S증권사는 결국은 세력의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그 플레이였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LG증권이 발표한 그 나쁜 그 악재가 네. S증권사라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미리 알았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우도강탕 이야기한 거 생각나시죠? 네. 네, 투자 의견은 뭐냐?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아까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네. 역시 뭐 밑으로 가기 위한 그 작전이었지만은 네. 그 투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호재가 아니거든요. 예. 묵은 걸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호재는 이미 다 써먹었죠 그 전에. 그렇죠. 그 마시간 호재를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투자 의견을 만들어서 뭐 실적이 어떻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 저는 투자 의견을 보고 매수하는 것은 특히 그 판단하는 것은 그 뒷북도 한참 박자가 네. 한 서너 박자 늦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그 우리가 정보를 믿지 말자. 그 이유는 정보의 발표 시기는 세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지금 심히 튀기고 있는데요. 네.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제가 책에다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하게 쓰지 않으면 개미분들이 또 감으로 판단을 하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가도 앞부분에다가도 그 정말 100페이지를 그 감을 버리기 위해서 썼고 2권에서도 잘못된 투자 원칙 이건 이제 그렇게 상세히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뭐 이거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지만 네. 그 포인트만 제가 썼지만 포인트는 그 호재 뉴스 듣고 주식 매수하기라고 하는 또 원칙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뭐 사례는 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실적 발표라든가 뉴스에 현혹되지 말자 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추천 종목, 관심 종목 매수하기가 이제 75쪽에 있죠. 네. 아까 투자 의견이랑 비슷한 거죠. 증권사가 아까 우리가 신성 ENG 경우에 보듯이 어떤 그 매수 의견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발표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또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참 재미가 있으실 텐데, 그 지난번에 그 삼해 인더스트리 사건 있었잖아요. 예. 그 보물선. 네. 보물선이죠. 보물섬이 아니고. 보물선, 예. 네, 보물선 사건도 세력이 2번을 해먹었어요. 2번을. 네. 근데 금감원에서는 한 번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예. 제가 책에다가 왜 2번 해먹었는지를 썼습니다. 네. 그 신문에 보도된 걸 쭉 보시면 예. 그 참 세력이 한 번 해먹고 말썽이 났는데 왜 또 2번 해먹느냐.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그 보물선이 없다는 걸 지금은 뭐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마 보물선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 한 번 해먹고 나서 보물선 캐러 간다고 또 뭐 돈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한 거예요. 예. 돈을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뭐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죠. 그 차트를 보고 이제 세력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0쪽에다 이야기한 게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 믿고 매수하기.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게 뭐 실적, 뭐 번질 가치, 목표 주가, 요즘 목표 주가라는 말 쓰죠. 네. 뭐 적정 주가, 네. 또 이제 뭐 그 추천 관심 종목, 투자 의견 이런 모든 것들이 차트를 무시하고 봐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네.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아, 정말 아주 사례까지 보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듣고 네. 매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증권사의 추천 종목 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승덕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투자 원칙인데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제대로 됐는지를 아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